엄마가 눈 감는 날까지 참았어. 이제 내가 참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 한서윤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에게 이혼장을 받았다. 강재민은 그녀가 가장 무너진 순간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서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서명했다. 그때 대한민국 재계의 차가운 심장이라 불리는 서도현이 빈소에 들어섰고 조용하던 장례식장은 한순간에 권력의 법정이 되었다. 여기서 끝내자, 한서윤. 내 어머니 앞이라도 상관없어. 강재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빈소 안에 있던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얼어붙게 만들 만큼 잔인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한서윤은 어머니의 영정 옆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은 향로 옆에서 아주 조금 떨렸고 그 떨림조차 들키지 않으려는 듯 검은 치마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강재민은 조문객들이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맞춰 들어왔다. 혼자도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흰 진주 귀걸이를 한 최라영이 서 있었다. 라영은 애도의 표정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재민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영정 앞 상위로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혼 서류야. 지금 서명해. 괜히 집안 망신 더 시키지 말고. 서윤의 외삼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서방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아니지 않나 하고 막아서려 했지만 재민은 비웃듯 턱을 들었다. 어차피 끝난 결혼입니다. 장모님도 이제 아셨을 테니 더 숨길 이유 없죠. 라영이 부드러운 척 입술을 열었다. 서윤 씨, 서로 힘들게 하지 말아요. 재민 씨도 이제 책임질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에 빈소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누군가 작게 욕을 삼켰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옆 사람의 눈치를 보았다. 그때 서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재민도 라영도 아닌 어머니의 영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앞에서까지 이렇게 급했어. 재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얼굴을 굳혔다. 네가 질질 끌었잖아. 네가 불쌍한 척만 안 했어도 여기까지 안 왔어. 서윤은 아주 천천히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검은 가방 안에서 펜을 꺼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펜이었다. 빈소 한쪽에서 낮은 술렁임이 번졌다. 강재민은 그녀가 울며 붙잡을 것이라 믿었다. 지난 3년 동안 한서윤은 늘 그랬다. 시어머니의 모욕에도 침묵했고 남편이 외박해도 묻지 않았고 회사 행사에서 투명인간처럼 세워져도 웃었다. 어머니의 병실비와 간병, 그리고 어머니가 딸의 불행을 눈치채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 하나가 그녀를 이 집안의 하녀처럼 버티게 했다. 그래서 재민은 오늘을 골랐다. 가장 약한 날, 가장 많은 시선이 있지만 누구도 크게 소리치지 못하는 날, 장례 예절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침묵해야 하는 날. 그는 그 침묵을 무기로 삼았다. 하지만 서윤은 서류 첫 장을 넘기더니 조건 조항을 읽지도 않고 마지막 장에 펜을 가져갔다. 외숙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아 안 된다.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 달아, 내일 하자. 라고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모, 오늘 해야 해요. 재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서윤은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한서윤. 세 글자가 너무 빠르고 분명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보였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접어 재민 앞에 밀어놓고 말했다. 원하던 거잖아. 가져가. 재민은 승리해야 할 순간에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라영도 웃지 못했다. 서윤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사람은 저런 눈을 하지 않는다. 저 눈은 기다리던 사람이 보이는 눈이었다. 그 순간 빈소 입구의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먼저 들어섰다. 조문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다. 맨 뒤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온 남자는 키가 크고 표정이 거의 없었다. 검은 넥타이 아래 흰 셔츠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의 뒤에는 수행비서와 법무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섰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서도연 대표, 아니야.
그 이름 하나만으로 장례식장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서도현, 세명그룹의 젊은 대표이사이자 재계에서 가장 냉정한 협상가로 불리는 남자. 그는 조용히 영정 앞으로 다가가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의 절은 형식적인 조문이 아니었다. 오래된 빚을 갚는 사람처럼 정중했고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무거웠다. 서윤은 그를 알아보았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몇 번이고 꺼내다 다시 넣었던 이름. 도현이는 잘 지내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윤은 어머니가 아끼던 제자쯤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지금 재계의 카메라를 몰고 온 권력자가 되어 어머니 앞에 서 있었다. 도현은 절을 마친 뒤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이 서류를 들고 서 있는 강재민에게 닿았다. 그리고 그는 낮고 선명하게 말했다. 고인의 영정 앞에서 이혼장을 던진 대가 내일 아침 8시에 알게 될 겁니다. 강재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빈소박 복도에는 도현의 조문을 따라온 경제지기자 몇 명과 수행 직원들이 서 있었고 이미 누군가 이 기묘한 장면을 눈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재민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날카로움은 숨기지 못했다. 서 대표님이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십니까? 도현은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이건 가정사가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모욕하고 유족을 협박한 일입니다. 재민은 코웃음을 쳤다. 협박이라뇨. 합의 이혼입니다. 방금 제 아내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 말에 서윤이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기쁨도 조롱도 아니었다.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이 마지막 문을 닫을 때 짓는 표정이었다. 도현은 서윤을 대신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보고 다시 재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장례식장 측에 요청하겠습니다. 강재민 씨와 동행인은 즉시 퇴장시키십시오. 유족의 동의 없는 소란이며 고인에 대한 예를 명백히 어긴 행위입니다. 장례식장 책임자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다. 재민은 이를 악물고 당신이 뭔데 나를 내보내? 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도현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는 고인의 유족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방금 한서윤 씨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또렷하게 말했다. 나가. 엄마 앞에서 더는 내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 라영이 먼저 흔들렸다. 그녀는 재민의 팔을 잡고 작게 속삭였다. 재민 씨, 일단 나가요. 기자들이 있어요. 재민은 그제야 복도 쪽 시선을 의식했다. 조금 전까지 그는 장례 예절을 방패 삼아 서윤을 짓눌렀지만 이제 그 예절이 칼날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조문객들의 눈빛은 싸늘했다. 누구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침묵은 이미 판결문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재민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후회하지 마, 한서윤. 네가 오늘 뭘 놓쳤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서윤은 향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영정 앞에서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네가 곧 알게 될 거야. 네가 뭘 버렸는지. 그 대답은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도현의 수행원 2명이 예의를 잃지 않는 선에서 재민과 라영의 동선을 막았고 장례식장 직원이 복도 쪽으로 안내했다. 재민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라영의 진주 귀걸이가 복도 조명 아래 떨렸고 재민의 손에 구겨진 이혼 서류는 승전기가 아니라 증거물처럼 보였다. 문이 닫히자 빈소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았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서윤의 손끝이 처음으로 크게 떨렸다. 도현은 그 떨림을 보았다. 하지만 다가가 붙잡지는 않았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장례식장 책임자에게 조문객 동선을 정리해달라고 말한 뒤 수행비서를 한 발 물렸다. 그 모든 행동이 빠르고 정확했지만 이상하게도 과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 점이 더 불편했다. 만약 그가 영웅처럼 굴었다면 차라리 거절하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앞이 아니라 옆의 공간을 지켰고 그녀가 원하지 않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도현은 검은 손수건을 꺼내 영정 앞 상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한 교수님께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낮아졌다. 서유는 그제야 어머니가 이 남자를 왜 그렇게 다정하게 불렀는지 아주 조금 이해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마음을 닫았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구의 연민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서명한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펜촉의 잉크가 검은 상복 소매 안쪽에 아주 작게 묻어 있었다. 그 얼룩을 보며 그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서윤아, 너무 오래 참지 마라. 참는 것도 죄가 되는 날이 온다. 그때 서윤은 울지 않기 위해 이를 깨물었다. 오늘 그 죄를 끝냈다. 너무 늦었지만 끝냈다. 빈소 안쪽 작은 대기실로 들어가자 서윤의 외삼촌과 외숙모가 따라 들어왔다. 외숙모는 문이 닫히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네, 엄마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니. 너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산 거야. 서윤은 물컵을 집어들었지만 마시지 못했다. 목 안쪽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외삼촌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내가 당장 강씨 집안에 가서 뒤집어 엎겠다고 했지만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삼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늘은 엄마 장례식이에요. 외삼촌은 답답하다는 듯 주먹을 쥐었다. 그래도 저놈이 널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서윤은 대기실 한쪽에 놓인 검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향전 명단과 조문객 카드, 그리고 밀봉된 회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법률사무소 직인이 찍혀 있었다. 외숙모가 그것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게 뭐니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자료 정리 완료. 예정대로 오전 8시 발송 가능합니다. 서윤은 그 문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고요해졌다. 너무 고요해서 옆에 있던 외숙모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서도현은 빈소복도 끝에서 법무팀장 민태석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태석은 서류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강재민 쪽에서 곧 언론 대응을 할 겁니다. 오늘 장면이 퍼지면 그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도현은 닫힌 대기실 문을 바라보았다.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한서윤 씨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태석은 의아한 얼굴을 했다. 도현은 언제나 선제적으로 판을 잡는 사람이었다.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길을 막고 상대가 말하기 전에 문장을 빼앗는 방식으로 3명 그룹을 키웠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는 한서윤의 침묵을 무능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오래 눌린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한 교수님, 유언장 관련해서도 기다리실 겁니까? 도현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유언은 유족에게 먼저 전달되어야 합니다. 나는 감시자일 뿐입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도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한 교수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 아무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다. 그래서 도현은 갚고 싶었다. 그러나 빚을 갚겠다는 마음이 한서윤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경계가 오늘 그의 가장 어려운 싸움이었다. 한편 장례식장 밖 지하 주차장에서는 강재민이 휴대폰을 벽에 던질 듯 쥐고 있었다. 라영은 차 문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됐어요. 서도현 대표가 있는 줄 몰랐잖아요. 재민은 날카롭게 돌아보았다. 너까지 나를 탓해. 나영은 순간 눈빛이 차가워졌지만 곧 부드러운 표정을 되찾았다.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이사회 전에 기사부터 막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 아버님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에 재민의 턱 근육이 굳었다. 아버지 이사회 후계 구도. 그 세 단어가 그의 목줄이었다. 그는 서윤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의 침묵은 편했다. 병든 장모와 가난한 처가 품위 있게 웃는 아내라는 포장지는 그의 결함을 가려주었다. 그러다 라영이 나타났다. 라영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집안은 강씨 회사가 간절히 원하던 투자 라인을 쥐고 있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용할 줄 알았다. 기사는 내가 막아. 한서윤은 오늘부로 끝났어. 재민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박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윤이 왜 그렇게 쉽게 서명했는지, 왜 펜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왜 서도현이 내일 아침 8시를 말했는지 그 질문들이 주차장의 찬 공기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폐를 찔렀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은 줄었고 빈소의 조명은 더 낮아졌다. 서윤은 다시 영정 앞에 앉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침내 혼자 울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병색이 돌기 전 대학 강단에 서던 시절의 단정한 모습이었다. 눈빛이 맑고 입가가 곧았다. 서윤은 어린 시절 그 눈빛을 닮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점점 그 눈빛을 잃었다. 시어머니가 친정이 초라하니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할 때도, 재민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웃을 때도 그녀는 어머니 병실 앞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어머니가 눈치챌까봐, 어머니가 미안해할까봐, 그 미안함이 병보다 더 빨리 어머니를 무너뜨릴까봐 오늘 그 이유가 사라졌다. 슬픔은 이상하게도 자유와 닮아 있었다. 너무 잔인한 자유였다. 서유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하지 않은 채 손안에 쥐었다. 6달 동안 모은 통화, 계좌 내역, 회의 녹취, 거짓말들. 그녀는 한 번도 복수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준비는 복수보다 차가웠다. 새벽 가까운 시간 서도현이 다시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조문객은 모두 정리됐습니다. 불편한 기자들도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내가 처리합니다.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 말이 거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했다. 한서윤은 아직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해도 됩니까? 그 질문에 서윤이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참아라, 잊어라, 도망쳐라, 맡겨라. 하지만 어디까지 해도 되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서윤은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 아침 8시 강재민 회사로 갈 문서들은 예정대로 가야 해요. 다만 언론에는 제가 말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흘리지 마세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어머니 유언장에 대표님 이름이 왜 있는지 나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 나보다 먼저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도현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통증이 스쳤다. 약속합니다. 한서윤 씨가 먼저 열어보기 전까지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로맨스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놓였다. 신뢰라는 이름에 아주 얇고 날카로운 선이었다. 동이 트기 전 서윤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마지막 향을 올렸다.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 사진 앞에서 흩어졌다. 외숙모는 지친 몸으로 잠시 의자에 기대 있었고 외삼촌은 문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서윤은 혼자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뜯지는 않았다. 아직 발인이 끝나지 않았고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시간이 먼저였다. 하지만 손바닥 아래 봉투의 단단한 감촉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끝난 것은 장래만이 아니라고. 강재민이 던진 이혼장은 그녀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놓은 덫의 시작이었다. 서윤은 서명하던 순간 그의 눈에서 번진 당혹을 떠올렸다. 그 표정을 위해 살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표정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정말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켰다.
오전 7시 58분. 화면에는 예약 발송 대기 중이라는 알림이 떠 있었다. 2분 뒤 강재민의 회사와 법률 대리인 감사팀 관련 금융기관에 같은 문서가 도착할 것이다. 서유는 어머니의 사진을 향해 아주 작게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안 참을게. 그리고 8시가 되었다. 휴대폰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떠올랐다. 발송 완료. 그 순간 서울의 아침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밝아오고 있었지만 강재민의 세계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오전 8시 3분 강재민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강남 사무실 임원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지도 않은 커피와 구겨진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첫 번째 전화는 법무팀장이었다. 대표님 감사팀 쪽으로 외부 법률사무소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계좌 거래와 토지 담보 설정에 대한 자료 보전 요청입니다. 재민은 미간을 구기며 무슨 헛소리야. 누가 보냈는데? 라고 물었다. 법무팀장은 대답하기 전 잠시 숨을 삼켰다. 한서윤 씨 대리인 명의입니다. 그리고 세명그룹 법무실이 참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재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곧이어 회계팀 비서실 아버지의 수행비서에게서 전화가 이어졌다. 어제 빈소에서 있었던 일이 이미 증권가 소문방에 돌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이혼장을 던진 남자, 세명그룹 서도연 대표 앞에서 쫓겨난 강씨 후계자라는 제목의 짧은 글들이 회사 사람들의 휴대폰을 타고 번졌다. 재민은 유리창 너머 밝아오는 서울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한서윤, 내가 감히 나를 먼저 쳐. 같은 시각 한서윤은 발인을 마치고 어머니의 유골함을 품에 안은 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밤새 버틴 몸은 이미 한계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맑았다. 외숙모는 옆자리에서 손수건을 쥐고 계속 울었고 외삼촌은 운전석 옆에서 말없이 앞만 보았다. 차가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도심 도로로 들어섰을 때 서윤의 휴대폰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떠 있었다. 기자들의 연락이었다. 어제 빈소에서 강재민 대표와 이혼 서류를 주고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세명그룹 서도연 대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고인의 재산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있습니까? 서윤은 하나도 열지 않았다. 대신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문 변호사님, 오전 발송 확인했습니다. 언론 대응은 아직 하지 마세요. 장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문장도 제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전화기 너머의 문정희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다만 강씨 집안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윤은 유골함을 더 단단히 끌어안았다. 움직이게 두세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이 실수합니다. 그 예측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후가 되기 전 강씨 집안 쪽에서 흘러나온 기사가 포털 하단을 채우기 시작했다. 제목은 교묘했다. 이미 파탄난 재벌가 혼인 장례식장 소동으로 번져 전업주부 한모 씨 이혼 조건 두고 갈등 세명그룹 대표 조문 현장에 동석과도한 개입 논란.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계산되어 있었다. 서윤은 전업주부가 아니었고 혼인이 파탄난 이유는 재민의 외도와 회사 자금 문제였으며 도연은 동석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자극적인 문장을 더 빨리 믿었다. 외숙모는 기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윤아,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내 엄마 이름까지 끌려 들어갈 거야. 서윤은 기사 화면을 꺼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더 말하면 안 돼요. 저쪽이 나를 탐욕스러운 여자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 먼저 끝까지 그렇게 하게 두어야 해요. 외삼촌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왜 서윤은 창밖을 보았다. 한강 위로 낮은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거짓말은 길게 할수록 나중에 스스로 목을 조르니까요. 서윤이 그날 오후 가장 먼저 간 곳은 강재민과 함께 살던 한남동 저택이었다. 외숙모는 말렸지만 그녀는 꼭 가져와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검은 상복 위에 짙은 코트를 걸친 그녀가 대문 앞에 서자 인터폰 너머로
낯익은 집사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들렸다. 사모님께서 오늘은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유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집에서 3년 동안 그녀는 사모님이라고 불렸지만 그 단어 안에 존중은 한 번도 없었다. 내 개인 물건을 가지러 왔어요. 문 여세요. 집사가 망설이는 사이 문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재민의 어머니 오혜란이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으면 남의 집 문 앞에서 추태 부리지 말고 돌아가. 서유는 인터폰을 향해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님, 아직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이곳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제 변호사가 경찰 입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라는 법이라는 단어를 싫어했다. 자기 편이 아닐 때는 특히 그랬다. 결국 대문이 열렸고 서유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거실에는 오혜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진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기사 출력물이 들려 있었다. 네가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을 더럽히는구나. 내 어미 장례도 끝나기 전에 남자를 끌어들여. 서유는 발걸음을 멈췄다. 어머니를 향한 모욕이 귀를 찢는 것처럼 아팠다. 예전 같으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을 것이다. 병원비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혜란이 건넨 돈 봉투를 되돌려주지도 못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서유는 조용히 말했다. 제 어머니를 입에 올리지 마세요. 혜란은 비웃었다. 왜 이제 뒤에 3명 그룹이 있으니 무서울 게 없어졌니? 그때 계단 위에서 최라영이 내려왔다. 그녀는 마치 이 집 주인처럼 느릿하게 걸으며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서윤 씨도 이제 곧 정리될 사람이잖아요. 서윤의 시선이 라영의 손끝에 닿았다. 라영은 일부러 그 동작을 보이고 있었다. 혜란의 눈빛도 거기서 부드러워졌다. 후계자 핏줄 체면. 이 집이 사랑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었다. 서유는 그 장면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더 차갑게 닫혔다. 서윤이 계단을 올라가려 하자 혜란이 집사를 향해 덕짓했다. 안방은 이미 정리했다. 가져갈 건 아래 창고에 넣어뒀어. 서윤은 멈춰 섰다. 제 방문을 왜 잠그셨죠? 혜란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혹시라도 회사 자료나 집안 서류를 들고 나갈까봐. 너 같은 애들은 마지막에 꼭 돈 될 만한 걸 찾더라. 그 순간 서유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낮은 자리로 밀려나 있었는지 다시 실감했다. 아내였지만 손님보다 못했고 며느리였지만 감시 대상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인 화면을 보이지 않게 켰다. 그러면 제 개인 서류와 어머니 유품도 어머님 지시로 옮기셨다는 뜻이네요. 혜란은 미간을 찌푸렸다. 뭘 또 녹음하는 것처럼 말하니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라영이 불안한 듯 혜란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 그냥 가져가게 하세요. 지금은 괜히 문제 만들 필요 없어요. 혜란은 못마땅한 얼굴로 집사에게 열쇠를 던졌다. 감시해. 서랍 하나라도 더 열면 바로 끌어내. 서유는 열쇠를 받아들며 생각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모른다. 자신들이 무언가를 빼앗고 있다고 믿는 순간마다 사실은 증거를 하나씩 더 남기고 있다는 것을. 잠긴 방 안은 낯설 정도로 차가웠다. 화장대 위에 있던 사진 액자는 치워져 있었고 옷장 안의 옷들은 급하게 뒤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유는 가장 먼저 침대 아래쪽 작은 수납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맡겼던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다행히 아직 있었다. 상자 표면에는 오래된 흠집이 많았고 안쪽에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천주머니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붉은빛이 바랜 도장이 들어있었다. 서유는 도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책상에서 본 적 있는 물건이었다. 대학교 연구실과 집을 오가던 어머니가 중요한 서류를 정리할 때만
꺼내던 도장,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서유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젊은 어머니가 대학 강당 앞에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의 서도현이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도현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은 아이. 서유는 오래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제자였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끝까지 숨긴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걸까? 방문 밖에서 라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 찾았어요. 오래 있으면 어머니가 더 화내세요. 서유는 사진과 도장을 상자 안에 넣고 가방에 챙겼다. 문을 열자 라영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생각보다 초조해 보였다. 서유는 조용히 물었다. 정말 임신했어요. 라영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곧 입꼬리를 올렸다. 그게 서윤 씨한테 중요해요. 어차피 재민 씨는 나를 선택했어요. 서유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주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요. 라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버티는 동안 난 재민 씨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했어요. 그 집안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쓸모 있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 말에는 질투보다 생존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다. 서유는 처음으로 라영이 단순히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도 거래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정은 아니었다. 그럼 조심해요. 쓸모로 들어간 사람은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제일 먼저 버려지니까. 서유는 그 말을 남기고 계단을 내려갔다. 라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저택 밖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서도연의 차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윤이 대문을 나오자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다. 혜란과 라영이 창가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서윤에게 과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혼자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서윤은 짧게 웃었다. 괜찮아 보여야 하는 집이라서요. 거기서는 다들 괜찮은 척을 잘해요. 도연의 시선이 그녀의 가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다. 기자들이 댁 근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머무를 곳이 필요하면 3명 쪽에서 준비한 안전한 숙소가 있습니다. 이름이 노출되지 않는 곳입니다. 서유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피곤한 몸은 그 제안을 붙잡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마음은 뒤로 물러섰다. 대표님 도움을 받으면 저쪽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돼요. 남편에게 버림받자마자 다른 재벌 남자에게 숨은 여자. 도연은 미간을 아주 조금 좁혔다. 그 프레임 때문에 위험한 곳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한 건 익숙해요. 누군가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게 더 낯설 뿐이에요. 도현은 그녀의 거절을 예상한 사람처럼 차분히 받아들였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숙소가 아니라 법률사무소, 회의실을 쓰십시오.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고 변호사 입회 기록도 남습니다. 누가 봐도 피신이 아니라 사건 준비입니다. 서유는 그제야 그를 다시 보았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꺾는 방식은 아니었다. 선택지를 바꿔 그녀가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만들고 있었다. 서유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문 변호사님, 사무실로 갈게요. 단, 대표님, 차는 타지 않겠습니다. 도연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웃음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제 차는 뒤에서 일정거리만 두겠습니다. 서유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도 보호 아닌가요? 도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목격자 확보입니다. 그 말에 서유는 아주 짧게 웃고 말았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다음 날 처음 나온 웃음이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희미했지만 도현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하나를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넣어두었다. 문정희 변호사의 사무실은
광화문 오래된 빌딩 안에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문마다 보안장치가 있었고 회의실 유리에는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얇은 필름이 붙어 있었다. 서윤이 도착하자 문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오랜 지인이자 마지막까지 병실을 드나들던 사람이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남기신 서류를 이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나무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문 변호사의 표정이 아주 잠깐 변했다. 그 상자를 찾으셨군요. 서윤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변호사님은 이게 뭔지 아세요? 문 변호사는 곧장 대답하지 않고 서랍에서 또 다른 밀봉 봉투를 꺼냈다. 아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교수님께서는 발인 이후 그리고 이혼 의사 표시 이후에만 일부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굳었다. 이혼 의사 표시 이후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예상했던 걸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문 변호사는 봉투를 서윤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다. 이제 첫 번째 봉투를 여셔도 됩니다. 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교수님은 따님이 스스로 판단할 시간을 남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재산 목록 일부, 그리고 오래된 토지 신탁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편지 첫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호흡이 흔들렸다. 서윤아,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제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하지 못하겠구나. 어머니의 글씨는 병으로 손이 떨리기 전에 단정한 필체였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까지 읽었다. 편지에는 강재민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다. 대신 어머니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딸의 결혼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딸이 자신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적었다. 네가 나를 지키느라 너 자신을 버리는 걸 나는 모른 척했다. 그게 내 가장 큰 죄였다. 서윤은 결국 눈을 감았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소리조차 없었다. 문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렸다. 도연도 회의실 밖 복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서윤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네가 그 집을 나오는 날, 네가 잃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족쇄일 것이다. 그 순간 서윤은 어머니가 자신보다 먼저 이 전쟁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문 변호사의 직원이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다. 변호사님, 강재민 대표 측에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한서윤 씨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회사 관련 정보를 무단 반출했다며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강 씨 집안 입장문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숙모였다면 겁을 먹었을 말이었다. 예전에 서윤이었다면 손부터 떨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서윤은 어머니의 편지 위에 손을 올린 채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그 입장문도 보관해 주세요. 원문 그대로. 문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바로 반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한 뒤 나무 상자 속 도장을 꺼냈다. 아직요. 그들이 내 물건을 뒤지고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문장까지 스스로 남겨야 해요. 그래야 내일 더 정확하게 무너져요. 그때 복도에 서 있던 도현이 유리 너머로 그녀를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한서윤은 구조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칼을 들고 있었고 다만 어머니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칼집에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법률사무소 작은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창밖 광화문 도로에는 늦은 차들이 지나갔고 휴대폰에는 계속 알림이 쌓였다. 강재민 측 입장문은 예상대로 나왔다.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고자 했으나 한서윤 씨 측의 일방적 행동으로 가족 간 대화가 왜곡되었다. 혼인 기간 동안 과도한 경제적 요구가 있었다. 세명그룹 서도현 대표의 개입 배경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서윤은 그 문장들을 하나씩 캡처해 저장했다. 그러고는 어머니 사진 뒤에 적힌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은 아이, 그 말은 도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어머니는 딸에게도 같은 말을 남기고 싶었을지 모른다. 서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회의실 밖에서는 도현이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그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무 말 없이 밤을 지켰다. 서유는 그 침묵이 이상하게 거슬리지 않았다. 보호가 아니라 대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문을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것. 서유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밀어내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일 이후의 일이었다. 내일 강재민의 두 번째 거짓말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녀의 첫 번째 진실도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재민은 다음날 오전 여의도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쫓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긴 테이블 양옆에는 주요 임원과 일부 주주들이 앉아 있었고 그의 아버지 강태주는 창가 쪽 상석에서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민은 밤새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다. 어제 장례식장 일은 개인적인 감정 문제였고 회사 경영과는 무관합니다. 한서윤 측이 세명그룹과 손잡고 우리 회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말은 단단했지만 손끝은 마른 종이를 만지는 것처럼 불안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외부 법률사무소에서 토지 담보와 계좌 자료 보전을 요구한 겁니까? 단순한 이혼 문제라면 감사팀으로 공문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재민은 대답을 준비했지만 그보다 먼저 강태주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내 사생활 때문에 회사 자산이 언급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재민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한서윤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진 여자가 세명그룹 뒤에 숨어 회사를 흔드는 그림으로요. 그 말에 몇몇 임원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재민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광화문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한서윤은 어머니가 남긴 두 번째 서류 묶음을 보고 있었다. 문정희 변호사는 계약서 사본을 하나씩 펼쳐놓으며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 땅은 원래 교수님이 친정 쪽에서 상속받은 소규모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가치가 커졌고 강씨 회사가 몇 년 전부터 간접적으로 담보와 지분 구조에 접근했습니다. 서윤은 종이에 적힌 낯익은 프로젝트명을 보고 숨을 멈췄다. 한강변 복합문화단지 개발. 강재민이 결혼 후 줄곧 자신의 성과처럼 떠들던 사업이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우리 재민이가 그 땅 하나로 회사를 살렸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프로젝트. 서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재민 씨가 그동안 회사 실적이라고 내세운 기반이 엄마 땅이었단 말인가요? 문 변호사는 곧장 단정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교수님의 권리를 우회해서 이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아직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 중 일부가 강재민 대표 개인 계좌와 연결된 정황은 확인됐습니다. 서윤은 계약서 모서리를 너무 세게 잡아 종이가 구겨지는 것을 느꼈다. 이혼만으로 끝낼 수 없는 싸움이었다. 어머니의 침묵까지 이용당했다면 이것은 딸의 복수가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었다. 그때 회의실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문 변호사의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와 화면을 보여주었다. 경제지 온라인판에 새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제목은 노골적이었다. 3명 서도연 대표 유부녀 장례식장 개입 논란. 한서윤 씨와의 관계는 본문에는 빈소 입구에서 도현이 서윤을 바라보는 장면이 흐릿한 사진으로 실려 있었다. 사진은 각도를 교묘하게 잘라 마치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특별한 관계였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어서 다른 기사들이 잇따랐다. 강재민 대표 측 혼인 파탄 원인의 제3자 개입 가능성 제기 한서윤 씨. 이혼 직후 3명 법무라인 도움받아 서윤은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느리게 올라오는 모욕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불륜의 그림자까지 씌워지고 있었다. 문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반박 자료를 내겠습니다. 어제 빈소 동선 기록과 조문 명단만 공개해도 왜곡은 막을 수 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저들이 어디까지 거짓말하는지 봐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 끝이 조금 흔들렸다. 도현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서도현은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눈빛은 달랐다. 억눌린 분노가 아주 얇은 얼음 아래서 움직이고 있었다. 제가 공식 입장을 내겠습니다. 한 교수님과 제 관계를 밝히면 됩니다. 교수님이 제 은사였고 제가 조문객으로 참석했다는 사실을 세명그룹 명의로 공개하면 이 프레임은 오래 못 갑니다. 서윤은 바로 고개를 들었다. 안 됩니다. 도현은 그녀를 설득하려는 듯 한 걸음 다가섰다. 한서윤 씨가 감당할 필요 없는 모욕입니다. 서윤의 입술이 굳었다. 대표님이 감당할 일도 아닙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문 변호사는 조용히 직원들을 내보냈다. 도현은 목소리를 낮췄다. 한 교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서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어머니 이름을 지키고 싶은 마음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지금 제 사건을 대표님이 갚아야 할 빚으로 보고 있어요. 도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갚지 마세요. 저는 또 다른 보호자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 집을 나온 게 아닙니다. 도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23세 그는 표절 누명을 쓰고 학교와 재단에서 동시에 버림받았다. 모두가 그를 위험한 학생으로 취급할 때 한 교수만이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고 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평판을 걸었다. 그날 교수는 울분에 찬 그에게 말했다. 억울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두지 마라. 하지만 싸워야 할 때는 정확히 싸워라. 도현은 그 말을 따라 살아남았다. 그래서 지금도 정확히 싸우고 싶었다. 그러나 서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속도보다 앞서가고 있었다. 도현은 손을 천천히 내렸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짧았지만 가볍지 않았다. 서윤도 곧바로 승리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그가 왜 그토록 어머니의 이름에 민감한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맡길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었다. 오후가 되자 최라영은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투자자 2명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은은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배 위에 손을 얹는 동작을 잊지 않았다. 중년의 투자자는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다. 강재민 대표가 흔들리면 우리 쪽에서도 리스크가 큽니다. 후계 구도가 확실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투자가 들어갑니다. 라영은 미소를 유지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강 회장님도 곧 인정하실 겁니다. 집안에 필요한 건 이미 끝난 며느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니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이 있었다. 그녀는 재민을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지만 사실 더 강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어릴 때부터 라영은 집안이 기울 때마다 어른들이 자신을 거래의 카드로 바라보는 것을 배웠다.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여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그녀는 먼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재민은 그중 가장 비싼 문이었다. 하지만 오늘 기사와 공문은 그 문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투자자가 낮게 물었다. 그런데 임신은 확실합니까? 라영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아주 짧은 틈이었다. 그녀는 곧 웃으며 대답했다.
확실하지 않은 걸로 이런 자리에 오진 않죠.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재민은 그날 저녁 아버지의 호출로 강태주의 서재에 들어갔다. 서재에는 오래된 도자기와 상패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그 모든 물건이 재민을 신문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강태주는 신문을 접으며 물었다. 최라영 쪽 투자 확실하냐? 재민은 바로 대답했다. 확실합니다. 라영이 쪽에서 연결한 펀드가 다음 주에 조건부 확약서를 보냅니다. 강태주는 차갑게 웃었다. 조건부라. 그 조건에 네가 후계자로 살아남는다는 내용도 들어있겠지. 재민은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책상 위에 한 장의 복사본을 던졌다. 그것은 한서윤 측 공문 일부였다. 네가 건드린 계좌 중 하나가 왜 장모 쪽 토지 신탁과 연결돼 있지? 재민은 눈동자를 굳혔다. 실무진이 처리한 겁니다. 저는 세부 흐름까지 모릅니다. 강태주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후계자가 되고 싶다면서 모르는 게 많구나. 그 말은 채찍보다 아팠다. 재민은 속으로 한서윤을 저주했다. 그녀가 조용히 사라져주기만 했다면 이 모든 질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서재를 나오며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서윤이 회사 자료를 훔쳤다는 쪽으로 더 세게 가. 고소장 초안 준비해. 그리고 서도현이 왜 끼어들었는지 사람 붙여서 파. 그날 밤 서윤은 문 변호사와 함께 계좌 흐름표를 다시 검토했다. 숫자들은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숫자 사이에는 누군가의 탐욕과 거짓말이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 특정 날짜마다 강재민 개인 명의의 자문료가 빠져나갔고 그 직후 강씨 회사의 프로젝트 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돌아왔다. 서윤은 갑자기 한 장면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정신이 또렷하던 어느 날 재민이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지나치게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님 예전에 쓰시던 도장은 어디 두셨습니까? 서윤이가 서류 정리에 필요하다던데요. 라고 물었던 일. 그때 서윤은 남편이 처가 일까지 챙기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다. 내 도장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갖고 있겠네. 재민은 그날 이후 병실에 잘 오지 않았다. 서윤은 손안에 펜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이 엄마 도장을 찾았어요. 오래전부터. 문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단순한 자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권리 이전을 시도했거나 적어도 서류를 맞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퍼즐의 가장 어두운 조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잠시 후 도현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더 이상 안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 사소한 차이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도현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재민 쪽에서 제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 한 교수님과 제 과거 일도 찾을 겁니다. 공개 시점은 한서윤 씨가 정하십시오. 다만 그들이 먼저 왜곡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윤은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도현이 젊은 시절 겪었던 사건의 정리본과 어머니가 당시 제출했던 진술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서윤은 진술서 마지막에 적힌 어머니의 문장을 보았다.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빼앗긴 절차를 돌려주는 일이다. 서윤의 눈가가 아주 잠깐 붉어졌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의 무너진 절차를 다시 세워주는 사람. 도현은 낮게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한 교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곧 서윤의 휴대폰이 울리며 그 순간을 끊었다. 발신자는 강재민이었다. 서윤은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은 켜지 않았다. 재민의 목소리는 억지로 눌러 담은 분노로 거칠었다. 너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회사 자료 빼돌리고 3명한테 넘기면 네가 이길 것 같아. 서윤은 도현과 문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차분히 대답했다. 내가 넘긴 건
내 어머니 재산과 관련된 자료야. 네 회사가 왜 거기에 들어있는지 네가 설명해야지. 재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웃었다. 너 혼자 이 판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서도현이 영원히 내 옆에 있어줄 것 같냐? 그 말에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나는 누구 옆에 서려고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려는 거야. 재민은 더 거칠게 말했다. 내일 고소장 접수할 거다. 네. 어머니 이름까지 법정에 끌려 나와도 후회하지 마. 서윤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엄마 이름을 입에 올리는 마지막 날이 되게 해줄게. 그녀는 통화를 끊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러나 심장은 너무 세게 뛰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통화가 끝난 뒤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도현은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위로는 모자라고 조언은 무례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가장 필요한 말만 골랐다. 내일 그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우리는 절차대로 대응합니다. 한서윤 씨가 앞에 서고 저는 뒤에서 증거를 보강하겠습니다. 서윤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앞이 아니라 뒤. 그 위치를 스스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은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엄마가 남긴 신탁계약서와 도장, 그리고 재민 씨가 병실에서 도장을 찾으려 했던 정황까지 모두 정리해 주세요. 문 변호사가 즉시 메모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직원이 급히 들어와 또 다른 알림을 전했다. 방금 강재민 대표 측에서 내일 오전 긴급기자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한서윤 씨의 재산 요구와 세명그룹 개입 의혹을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피하지 않겠다는 얼굴이었다. 도현은 그녀의 선택을 기다렸다. 서윤은 어머니의 편지를 접어 가방 안에 넣고 말했다. 좋아요. 그들이 무대까지 준비해준다면 이번엔 내가 올라가죠.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익명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최라영이 산부인과가 아닌 한 사설 클리닉 뒷문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여자의 임신 강재민도 전부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날 오전 강재민이 마련한 긴급기자 간담 회장은 강남 본사 2층 대회의실이었다. 회사 홍보팀은 밤새 무대를 준비했고 배경판에는 책임 경영과 투명한 소통이라는 문구가 억지로 번듯하게 걸려 있었다. 재민은 어두운 정장을 입고 단상 뒤에 섰다. 그의 옆에는 최라영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앞줄에는 강태주 회장의 측근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했다. 재민은 카메라 불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오늘 제 개인사를 둘러싼 왜곡과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서윤 씨는 혼인기간 중 과도한 경제적 요구를 했고 이혼 직후 세명그룹 법무라인과 접촉해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바빠졌다. 그는 준비한 문장을 이어갔다. 저는 고인을 존중하려 했지만 한서윤 씨 측은 장례식장을 정치적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돌아갔다. 검은 정장 차림의 한서윤이 문정희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고 그보다 몇 걸음 뒤에 서도현이 조용히 따랐다. 그러나 도현은 앞에 서지 않았다. 그는 벽 가까운 자리에서 멈췄다. 오늘 무대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려는 사람처럼. 재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지만 그는 카메라 앞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긴 초청된 언론 대상 간담회입니다. 한서윤 씨, 이런 식으로 난입하면 더 불리해질 겁니다. 서윤은 단상 앞까지 걸어가 멈췄다. 그녀는 마이크를 빼앗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다만 문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서류 한 장씩을 배포하는 동안 차분히 재민을 바라보았다. 초청받지 못한 사람은 나였겠죠. 그런데 오늘 주제가 내 이름이고 내 어머니 이름이고 내 결혼이라면 나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재민은
이를 악물며 당신은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갔어.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해. 라고 말했다. 서윤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가져온 건 회사 자료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가 생전에 소유하고 관리했던 토지 신탁 계약서와 그 권리를 우회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담긴 자료입니다. 그리고 강재민 씨가 내 어머니 병실에서 도장을 찾으려 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 빨라졌다. 재민은 당황을 감추려 웃었다.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지. 증거가 있습니까?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그제야 도현의 법무팀장이 아니라 문정희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당신이 직접 무대를 열어줬으니까요. 문정희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간단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복잡한 숫자 대신 핵심 흐름만 정리되어 있었다. 한서윤의 어머니 한명주 교수가 보유했던 토지 권리 강씨, 회사가 추진한 개발 사업과의 연결, 강재민 개인 계좌로 흘러간 자문료 명목의 돈, 그리고 강씨 회사가 그 토지를 담보처럼 활용하려 한 정황, 법적 판단은 법원과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서윤은 의도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정하지 않아서 더 날카로웠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강재민 대표님, 해당 자료가 사실이라면 회사 경영 실적 일부가 배우자 측 자산에 기반한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재민은 목소리를 높였다. 왜곡입니다. 사업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한서윤 씨가 지금 이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무리하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때 문 변호사가 조용히 다른 서류를 들어보였다. 참고로 강재민 씨는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제시했고 한서윤 씨는 그 자리에서 이혼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상속 및 신탁 구조와 관련해 강재민 씨가 배우자 지위를 근거로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재민이 던졌던 이혼장이 이제는 그의 손목을 묶는 끈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강태주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아직 단상에 오르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재민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재민은 뒤늦게 상황을 뒤집으려 라영을 바라보았다. 라영은 약속된 대로 나서야 했다. 그녀가 임신과 새 가정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면 재민은 최소한 책임지는 남자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라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서윤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최라영 씨도 오늘 할 말이 있지 않나요? 라영의 입술이 떨렸다. 재민이 낮게 속삭였다. 일어나. 지금 네가 말해야 해. 하지만 라영은 테이블 아래에서 휴대폰을 움켜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새벽에 그녀에게 도착한 메시지 때문이었다. 사설 클리닉 앞 사진,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 일부, 그리고 재민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후계 구도에 이용하려 한 통화 기록.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더 무서운 건 그 누군가가 한서윤인지 서도현인지 아니면 자신을 이용하던 투자자들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기자가 물었다. 최라영 씨, 강재민 대표님과의 관계에 대해 입장을 밝히시겠습니까? 라영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개인적인 문제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답은 재민에게 배신처럼 들렸다. 재민은 결국 통제력을 잃었다. 그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서윤에게 쏘아붙였다. 너 이거 다 서도현이 시킨 거지. 네가 혼자 이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했다고. 그 말이 회의실에 울리자 오히려 기자들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모욕은 방어가 아니었다. 서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이 졌어요. 당신은 내가 조용하면 무능한 줄 알았고, 참으면 모르는 줄 알았고, 아프면 판단하지 못하는 줄 알았죠. 그녀는 재민이 전날 장례식장에서 던졌던 이혼 서류 사본을 꺼냈다. 당신이 이걸 영정 앞에 던진 순간 나는 더 이상 당신 집안의 체면을 지켜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재민은
그녀를 노려보며 넌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말했다. 서윤은 마이크 앞으로 조금 다가갔다. 아니요. 돈 때문이었다면 3년 전에 떠났을 겁니다. 내가 참은 건 어머니 때문이었고 내가 오늘 말하는 건 어머니 이름으로 더는 당신들이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때 회의실 뒤에서 서도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서윤의 말을 대신하지 않았다. 기자 여러분, 세명그룹은 오늘 이 사안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한서윤 씨가 요청한 범위 안에서만 법적 자료 보전을 지원합니다. 짧은 한마디였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서윤이 누구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가 사실상 무너진 직후 또 다른 문서가 강재민의 회사 감사위원회와 금융기관 그리고 관련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전달되었다. 발송 시간은 오전 10시 정각이었다. 제목은 신탁재산 권리 확인 및 거래 보전 요청. 문정희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해당 문서는 이해관계 기관에 먼저 전달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회의실을 빠져나가 증권가로 번지고 있었다. 강씨 회사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알림이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울렸다. 강태주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을 단숨에 장악했다. 강재민 대표는 오늘부로 모든 대외 업무에서 배제한다. 회사 차원의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개인 명의로 어떤 입장도 내지 마라.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지금 여기서 저를 자르면 인정하는 꼴입니다. 강태주는 싸늘하게 대답했다. 인정하기 전에 더 큰 손실을 막는 거다. 그 말은 공개적인 파문이었다. 카메라는 더 거칠게 번쩍였고 재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발밑이 비어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어제까지 그는 아내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오늘 그는 자신이 버려지는 사람이 되었다. 간담회 후 서윤은 문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유언 공개 절차가 진행될 작은 회의실로 향했다. 장소는 강남의 한 중립적인 법무법인 회의실이었다. 참석자는 서윤 문정희 변호사, 서도현, 그리고 신탁관리 담당자뿐이었다. 서윤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도현에게 말했다. 대표님은 여기서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신지 오늘 처음으로 정확히 듣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먼저 말할게요. 이건 제 어머니의 유언이고 제 삶입니다. 대표님이 선의로라도 앞서가면 저는 거절할 겁니다. 도현은 아무 방어도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저는 감시자입니다. 결정권자는 한서윤 씨입니다. 그 대답이 너무 간단해서 서윤은 오히려 잠시 말을 잃었다. 문 변호사는 밀봉된 붉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한명주 교수님의 유언장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주요 부동산 권리와 관련 수익을 한명주 교육신탁으로 이전했고 따님 한서윤 씨를 유일한 운영권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서도현 대표는 신탁이 외부 압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법적 보호자 역할을 맡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딸에게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딸이 다시 누구의 집에도 갇히지 않도록 나갈 문을 남긴 것이었다. 문 변호사는 이어서 어머니의 짧은 영상 메시지를 재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윤은 망설였다.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 속 한명주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서윤아, 네가 이걸 볼 때쯤이면 나는 네 옆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나는 네가 나 때문에 참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때마다 내 얼굴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봤다. 서윤의 숨이 흔들렸다. 도현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도와주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영상 속 어머니는 잠시 기침을 참은 뒤 말을 이었다. 이 신탁은 네 복수를 위한 칼이 아니다. 네가 다시 살기 위한 바닥이다. 다만 누군가
내 이름과 내 인생을 이용했다면 정확히 돌려받아라. 도현이는 감시자로 세웠다. 그 아이는 빚을 갚으려 들 테니 네가 선을 그어라. 그 말에 도현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히. 서유는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는 정말 끝까지 다 알고 있었네요. 그 시각 강씨 저택에서는 오회란이 분노에 차 거실을 뒤집고 있었다. 그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 재민이는 왜 그깟 도장 하나도 못 찾았어. 그녀는 집사에게 당장 한소윤이 가져간 상자를 되찾으라고 소리쳤고 최라영에게는 네가 뱃속 아이만 확실히 증명했어도 일이 이렇게 안 됐다고 몰아붙였다. 라영은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책임을 돌리시는 거예요. 헤라는 차갑게 웃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었다면 쓸모를 증명했어야지. 그 순간 라영은 서윤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쓸모로 들어간 사람은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제일 먼저 버려진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의 미래가 자신의 미래와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정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과 법원 제출 예정 통지서가 도착했다. 헤라는 봉투를 뜯어 읽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택 일부의 소유권과 사용관계가 신탁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가 평생 자기 집이라고 믿고 군림하던 공간조차 한명주의 조용한 소나기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헤라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들이 얕본 여자는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라 너무 오래 예의를 지켜준 상속인이었다. 저녁 무렵 재민은 서윤을 찾아 법무법인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왔다. 그는 수행비서도 없이 혼자였고 넥타이는 헝클어져 있었다. 서윤이 문 변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가 앞을 막았다. 잠깐 얘기해. 문 변호사가 바로 나서려 했지만 서윤이 손으로 제지했다. 여기 CCTV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재민은 그 말에 더 비참한 표정을 지었다. 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잖아.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가 늦게 들어와도 기다렸고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을 외면해도 혼자 변명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남자는 낯설 정도로 작아 보였다. 부부였던 날들 중에 당신이 나를 지킨 날이 하루라도 있었나요?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낮게 말했다. 라영은 실수였어. 아버지가 압박했고 회사가 위험했고 난 선택지가 없었어. 서윤은 그제야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언제나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선택 없는 길 끝에는 늘 당신이 얻는 것만 있었어요.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윤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애원처럼 불렀다. 그러나 서윤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내일 법정에서 봐요. 강재민 씨. 주차장 기둥 뒤쪽에서 도현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일부러 대화가 끝날 때까지 나서지 않았다. 서윤은 그를 보고 잠시 멈췄다. 다 들으셨어요. 도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마지막 부분만 들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서윤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오늘은 잘 참으셨네요. 도현의 눈빛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배우는 중입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밖에는 기자 몇 명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문 변호사 직원들이 동선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오늘 어머니 영상에서 들으셨죠? 대표님은 빚을 갚으려 들 사람이라고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입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빚 저한테 갚지 마세요. 엄마가 살린 건 대표님의 인생이지 제 인생이 아니니까요. 그와 도현은 한참 침묵한 뒤 말했다. 그럼 한서윤 씨에게는 빚이 아니라 선택으로 남겠습니다. 허락해주는 만큼만
그 말이 서윤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 때 서윤은 법률사무소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하루의 기록을 정리했다. 강재민의 간담회 영상, 강태주의 공개 배제 발언, 신탁재산 권리 확인 문서, 어머니의 유언 영상, 오해란에게 도착한 내용 증명, 라영의 애매한 진술, 모든 조각이 맞물리며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일은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이상하게도 승리의 흥분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깊고 무거운 공허가 밀려왔다. 복수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일은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네가 이겼다는 말보다 네가 살고 있다는 말을 먼저 듣고 싶구나. 서윤은 그 문장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오래 참은 눈물이었지만 패배의 눈물은 아니었다. 문 밖에서 도연은 그 울음을 듣지 못한 척했다. 그는 오늘도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서윤이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혼자 일어날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복도 끝 불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밤 한서윤은 모든 것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가장 어려운 일 하나를 남겨두고 있었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 사흘 뒤 강재민의 이름은 더 이상 기사 제목에서 대표라는 단어와 함께 붙지 않았다. 강씨 회사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그를 모든 직무에서 배제했고 외부 감사와 법률 검토가 끝날 때까지 경영권 승계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은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잔인했다. 강재민은 더 이상 집안의 자랑도 회사의 얼굴도 아니었다. 그는 조사 대상이었고 손실을 만든 사람이며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잘라낸 위험 요소였다. 여의도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그는 자신의 이름표가 떼어진 임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비서들은 눈을 피했고 한때 그에게 허리를 숙이던 임원들은 통화하는 척 지나갔다. 재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믿었던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었고 빌린 권력은 주인이 등을 돌리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라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은 길게 이어지다 끊겼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같았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메시지는 짧았다. 나도 더는 당신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재민은 웃음 같지도 않은 숨을 뱉었다. 어제까지 자신을 선택했다고 말하던 여자가 오늘은 자신을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었다. 최라영 역시 무사하지 않았다. 그녀가 강재민의 후계 구도와 투자 유치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정보를 흘렸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일부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며 발을 빼기 시작했다. 임신을 둘러싼 의혹은 서윤이 공개하지 않았다. 그것은 법적 책임과 무관한 사생활이었고 서윤은 누군가의 몸과 두려움을 복수의 장식으로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라영이 스스로 만든 말들은 충분히 그녀를 좁은 벽으로 몰았다. 청담동 라운지에서 만났던 투자자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강씨 집안의 오해라는 그녀를 불러 네가 확실히 해줬어야 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날 라영은 처음으로 그 집 거실 한가운데서 낮게 웃었다. 어머님은 끝까지 누군가를 물건처럼 쓰시네요. 그래서 한서윤 씨가 나간 거예요. 혜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라영은 더 머물지 않았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오려 했던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이 집에 남는 것이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재민에게도 혜란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고 떠났다. 그 선택이 죄를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깊은 거짓말로 자신을 묻지는 않았다. 한서윤은 그 모든 소식을 문정희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들었다. 직원이 기사를 정리해 가져왔고 문 변호사는 법적 절차의 다음 단계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강재민 씨 측에서 명예훼손과 자료 유출 주장은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본인 계좌와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이 더 급해졌습니다. 저택 사용 관계도 신탁 측에서 정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오래된 회의실 창밖을 보았다. 광화문 사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바쁘게 건너가고 있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던 장례식 날과 달리 모든 것은 너무 멀쩡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이겼다는 말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다. 속이 시원하다는 말도 맞지 않았다. 조용해요. 이상할 만큼. 문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큰 싸움이 끝나면 사람은 늦게 아픕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편지를 가방 안에서 꺼냈다. 종이에 접힌 자리가 조금 달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네가 이겼다는 말보다 네가 살고 있다는 말을 먼저 듣고 싶구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윤은 자신이 아직 복수의 마지막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정말 살아야 했다.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날 오후 서윤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한강변 작은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던 곳이었다. 대학 강의를 마치고 가끔 이 길을 걸었다며 병실에서도 서울은 차갑지만 한강 바람은 가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든다고 말하곤 했다. 서윤은 검은 코트깃을 여미고 천천히 걸었다. 도연은 몇 걸음 뒤에서 따라왔다. 그녀가 동행을 허락한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골함을 대신 들겠다고 하지 않았고 앞서 걷지도 않았다. 서윤이 멈추면 멈췄고 서윤이 다시 걸으면 그때 움직였다. 추모공원에 도착하자 서윤은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질 작은 명패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엄마, 나 그 집에서 나왔어. 엄마가 남긴 문도 찾았고 엄마 이름도 지킬게.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끝이 젖어 있었다. 그녀는 유골함을 맡기는 절차를 마친 뒤 한참 동안 손을 떼지 못했다. 그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내밀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 앞에 올려두었던 것과 같은 검은 손수건이었다. 서윤은 그것을 받아들며 작게 말했다. 그날도 이걸 줬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오늘도 자격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필요하네요. 둘은 해가 기울 무렵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멀리 여의도의 빌딩들이 붉은 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 교수님은 제 인생에서 절차를 돌려준 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의심했을 때 교수님은 제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증거를 다시 보셨습니다. 그게 더 고마웠습니다. 감정으로 편든 것이 아니라 제가 빼앗긴 공정함을 되찾아 주셨으니까요. 서윤은 조용히 들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대표라는 직함 뒤에 숨어있던 어린 남자의 상처가 섞여 있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 먼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서윤 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서윤은 그의 옆모습을 보았다. 완벽해 보이던 남자가 처음으로 자기 결함을 스스로 꺼내놓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참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했고 침묵을 배려라고 믿었어요. 사실은 무서웠던 거예요. 엄마가 실망할까봐, 나 때문에 아플까봐, 내가 선택한 결혼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지 않았다. 다만 각자의 무너진 자리를 보여주었다. 이상하게도 그게 더 따뜻했다. 며칠 뒤 서윤은 법률사무소에서 강재민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이혼 절차와 재산 관련 합의에서 더 이상 감정적인 대화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재민이 직접 보길 원한 물건이 있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왔고 예전처럼 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의 힘은 사라져 있었다. 나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싶었어. 그가 낮게 물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렸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가 있었다.
당신을 망가뜨리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나를 지키고 싶었어요. 엄마를 더 아프게 하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재미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한때는 우리가 괜찮았던 순간도 있었잖아. 서유는 기억을 부정하지 않았다. 있었죠. 그래서 더 오래 참았어요. 사람이 완전히 나쁘기만 했다면 떠나는 게 쉬웠을 테니까. 그 말에 재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유는 반지를 그에게 밀어놓지 않고 상자 뚜껑을 닫아 가방에 넣었다. 이건 당신에게 돌려줄 게 아니에요. 내가 한때 나를 잃어버렸다는 증거로 갖고 있다가 언젠가 아무렇지 않게 녹여버릴 거예요. 재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서유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그만할게요. 미움도 오래 붙잡으면 또 다른 결혼처럼 사람을 묶으니까. 강재민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사과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늦었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침묵이었다. 그러나 서유는 그 침묵을 받아주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 끝에서 도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재민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끝났습니까? 그가 물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네요. 도현은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정말입니까? 서유는 잠시 웃었다. 아니요, 조금은 아파요. 그런데 아픈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아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란히 섰다. 예전 같으면 서유는 이런 순간에도 거리를 벌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한서윤 씨가 원한다면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든. 서유는 숫자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표시를 보다가 물었다. 대표님은 늘 그렇게 기다리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말하네요. 도현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서유는 바로 타지 않았다. 그럼 배워요. 저는 누군가의 빚도 책임도 보호 대상도 되고 싶지 않아요. 나와 함께 걷고 싶다면 같은 속도로 걸어야 해요. 도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봄이 오기 전 한명주 교육신탁은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다. 이름은 거창하지 않았다. 한명주 장학기금. 법률적으로는 신탁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작은 프로그램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강의처럼 느껴졌다. 장학금의 첫 대상자는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대학생들과 가족 돌봄 때문에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룬 청년들이었다. 서윤은 개소식에서 긴 연설을 하지 않았다. 검은 상복 대신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선 그녀는 짧게 말했다. 이 기금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잠시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자기 절차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객석 뒤편에서 도현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기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묻고 싶어 했지만 서유는 웃으며 답하지 않았다. 아직 어떤 이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행사 후 어머니의 사진이 놓인 작은 전시 공간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단정하고 강했다. 서유는 속으로 말했다. 엄마, 나 살아있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숨쉬고 있어. 그날 저녁 서유는 도현과 함께 한강다리 근처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예전처럼 살을 베는 느낌은 아니었다. 도현은 걸음을 맞추며 말했다. 오늘 멋있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대표님답지 않게 평범한 칭찬이네요. 도현은 조금 진지하게 대답했다. 더 정확한 표현을 찾고 있었는데 결국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서유는 웃었다. 이번에는 희미하지 않았다. 도현은 그 웃음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서유는 강물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아직 사랑 같은 말을 쉽게 믿지 못해요. 결혼도 가족도 약속도 한동안은 무서울 거예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서유는 이어 말했다.
그래도 누군가와 같이 걷는 게 전부 족쇄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요. 도현의 눈빛이 조용히 깊어졌다.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서유는 잠시 멈춰서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달라는 뜻인지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뜻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힘을 주지 않고 놓치지 않을 만큼만. 서유는 그 균형을 느끼며 천천히 다시 걸었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고 높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감옥의 창처럼 보이지 않았다. 길이었다. 아주 길고 낯선, 그러나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있는 길. 몇 달 후 강재민은 법적 책임과 회사 내부 징계를 감당하며 조용히 세상 뒤쪽으로 밀려났다. 오해라는 신탁 측과의 사용 관계 조정 끝에 저택 일부를 비워야 했고, 그녀가 지키려던 체면은 더 이상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무기가 되지 못했다. 최라영은 한동안 언론을 피해 지냈고, 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누구도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값을 치르고 있었다. 서유는 때때로 어머니의 추모공원에 갔다. 처음에는 울기 위해 갔고, 나중에는 보고하기 위해 갔고, 더 나중에는 그냥 바람을 쐬기 위해 갔다. 어느 날 그녀가 명패 앞에 작은 꽃을 놓고 돌아섰을 때 도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묻기 전에는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유는 그에게 걸어가 손수건을 내밀었다. 이거 이제 돌려드릴게요. 비처럼 갖고 있고 싶지 않아서요. 도현은 손수건을 받지 않고 물었다. 그럼 다른 의미로 다시 드려도 됩니까? 서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그건 받아볼게요. 도현은 손수건을 접어 그녀의 손바닥 위에 다시 올렸다. 그것은 구조의 표시도 채무의 증거도 아니었다.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걷기 시작한 첫날의 조용한 약속이었다. 서유는 뒤돌아 어머니의 이름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도현과 나란히 걸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